제3세션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션 좌장님은요, 박경렬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좌장님 그리고 연사님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희망과 도전입니다. 저는 박경렬이라고 하고요. 카이스트 교수로 있습니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개발 실무진들께서 이제 팬데믹을 겪으셨고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 회복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논의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모범 사례 그리고 교훈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회와 도전입니다. 미래 세대가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각 연사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경험을 나눠주실 거고요. 세 번째는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라는 게 누구인지, 우리가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또 젊은 이런 인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이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와 지식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협력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멋진 연사분들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패널로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네스 마후니 님이고요. 짐바브웨 출신이고 지금 모리셔스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쉐이마 베다스테 님께서 르완다에서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준우 님이십니다. 한국인이시고요. 현재 콩고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너십 국가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국제기구 입장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소개입니다. 일단 한 12에서 최대 15분 정도 이제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연사분께 15분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어서 논의를 한 15분 정도 이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케네스 마후니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케네스 마후니님은요, 경제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리셔스 대학에 있고요. 짐바브웨 출신입니다. 케네스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정책 입안 관련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 입안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완전한 경제 관련된 그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주대학교에서 논문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박경렬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파트너 국가로서 미래 세대의 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인데요. 먼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국가와 특히 여러 개발 협력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협력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아 지역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이 있고 중남미 지역에도 협력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국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국의 미래 세대들은 누구일까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연령은 15세에서 35세 사이일 정도로 굉장히 젊은 대륙인데요. 아프리카는 청년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청년이 많은데 또 나름대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국의 미래 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굉장히 기술을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미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래 세대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역동적입니다. 이 역동성과 창의력도 나중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나이제리아의 스타트업들이 산업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젊은이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은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협력국의 젊은이들은 물론 다양한 국가 출신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한 도전 과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에 정치적인 분쟁이 많이 있고
또 갈등과 분쟁, 이것이 불평등과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고 1차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원 기반의 경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주로 1차 상품을 기반으로 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극한 기후 이벤트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좀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미래 세대들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의 경제 역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 역사를 보면서 학문적으로 저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 역사를 처음 접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도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았고 코이카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게 가장 미래 세대에 관련이 있는 테이크어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았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개발 내레이티브에서는 출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변화는 이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OECD의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고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어떤 상황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한국전을 경험을 했을 때 한국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을 일궈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하기에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한국의 성공의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을 하면서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어진 활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글로벌한 개발의 파도를 잘 타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파도를 잘 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가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고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렸고 책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요. 두 번째 책이 또 올해 말 전에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섹션 4.0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지식과 스킬을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다양한 플랫폼, SNS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한 아프리카 서밋과 같은 행사와도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래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협력국에서 많은 일을 해왔고 또 협력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또 미래 세대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들은 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 국가들도 나름대로 예상하고 원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데올로기 간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임팩트와 관련된 협력이 부족합니다. 미래 세대는 아프리카에서 현재 임팩트가 있는 협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임팩트가 있는 협력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을 원하고 있고요. 중국의 개발 모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주 큰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개발 활동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야 되는 것들을 나열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력국가의 미래 세대들은 개발 협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와 예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전 효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네스 마훈이님. 아주 긴 여정을 밟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얻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아주 독특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아프리카 대륙의 아프리카 세대는 기술에 익숙한 테크세비 세대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던 것이 흥미로웠고요. 또 ICT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광대역을 연결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든지 그 모바일 파이낸싱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적인 세팅, 법적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테크놀로지의 글로벌한 가치 사슬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저희 두 번째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from Rwanda. 루안다에서 오신 바다스테 님이신데요. 바다스테 님께서는 ICT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TTC라고 하는 교사 양성대학 소속이시고요. 기초 교육 분야 12년 경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 주도의 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와 관련 또 루안다에 이제 이 학계에 계신 분으로서도 이제 관점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코이카 측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서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드리게 될 텐데요. 저는 8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이카와의 개발 협력 사업입니다. 코이카의 개발 협력 사업을 저희 파트너 국가들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코이카는 교육 그리고 ICT 또 농업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이제 교육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반드시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요.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분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있었죠. 이 한국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단 3년 만에요. 그리고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제조 기반, 철도, 학교 이런 것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급당 90명에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밀행지형적 사고를 가지고 도전을 해결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가 35,000달러 정도입니다. 1961년에는 90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네, 한국
또 한국의 이 1950에서 1953년 시기처럼 르완다에서 투치족 학살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요. 정말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단 100일 만에 1억 명의 르완다 국민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994년 기부금으로 우리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저희 1인당 GDP가 이제 1,06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교육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양질의 교육은 정말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준비를 해서 미래 준비를 준비시켜서 도전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교사입니다. 특히 신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르완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개발 파트너와 함께 왔습니다. 코이카, 자이카, VVOB 등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르완다 국민들에게 제공했고 또 ICT 시설을 제공했고 자금 지원 그리고 기획, 교육 등을 이제 현직 그리고 신고 교육자 교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런 공동 노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영속적인 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르완다에서 2019년에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카디 코리아 프로젝트였습니다. 12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을 이제 교육했습니다. 지역 교육 오피서들, 담당관들을 교육했고 또 29,000명의 이제 고등 교육 교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 포 엑설런스라고 해서 엑설런트 센터 69곳을 건설해서 ICT 기기와 또 인터넷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디 프로젝트를 런칭한 이래로 ICT를 교육에 있어서 역량 개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마스터 트레이너를 교육했고 캐디 트레이닝 액티비티를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 아론 박사와 미셸 강 님인데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센터 포 엑셀런스입니다. 카디 프로젝트에서 건설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언제 런칭했던 날이고요. 교사들 오늘날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CT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또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느냐를 보면요. 르완다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 모습인데요. 두 개 다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 퍼스트 레고 리그에서 2022년 그리고 2024년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모로코로 가서 로보틱스 관련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 국가들의 발전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르완다 코딩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코이카로부터 받고 있기도 한데요.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르완다의 기술 부문의 빠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생태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램보입니다. 이램보는 전자정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제 접근하고 제공받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얄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이 청년 르완다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아프리카 내 건강 솔루션, 혁신적인 건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더해서 이제 17개 SDG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이카 파트너 국가들 아프리카에도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아젠다 2063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7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보다 밝은 미래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아이와 내 손주들을 키울 때 어떤 나라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가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모범 사례와 또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기술 전문성과 기금 그리고 다른 지원도 현재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이고 또 진척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가 이런 실업과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학교가 과밀되어 있고 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제한적인 양질의 교육만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바로 인프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인프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그럼에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러한 이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정치적 불안 그리고 충돌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개도국에서 많이 경험하는 코이카 파트너국들, 특히 아프리카의 파트너국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프로젝트 또 이 파트너 프로젝트들을 통해 배운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결된 하나의 비전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공동의 목표와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현재의 현재의 니즈를 충족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의 니즈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개발 파트너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자원 공유, 효율적인 자원, 지식, 그리고 전문성 공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배운 점은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개발 파트너와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관행입니다. 각종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 이전에 이 시설을 갖춰야 한답니다. 코이카와 카디 프로젝트에서처럼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위한 조언을 좀 하자면요. 코이카 파트너 국가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인재 유출을 방지해주고 또 장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한국도 1970년대에 그렇게 이제 이런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친 한국 학생들이 미국과 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제가 숭실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코이카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흥기술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빛이 바래지 않는 그런 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술 통합의 여정에서 저희가 기술은 이 오늘날 세계를 정말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코이카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하자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상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교육의 그 임팩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젊은 세대 청년들은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회가 참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소가 그냥 우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짜지 않으면 우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라는 것은 최종 결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은 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 해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완다의 사례를 보면서 정치적인 의지 또 교육에서의 그 혁신이 개발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좀 실패 사례도 좀 나중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두뇌 유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토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뇌 유출 이슈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코이카나 또 다른 이런 개발 그 기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UN 개발 계획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DR 콩고 현장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취약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박준우 소장님께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 오셨습니다. 네, 박준우 프로그램 매니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제가 얼굴에 붙이는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DRC의 북부 지역에 이제 좀 그 산악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 성장과 ODA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오전에 2,200억 달러 정도가 작년에 ODA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변화, 기후 스마트 기술, 그리고 혼합금융까지 혁신적인 방법이 도입이 되었지만 SDG 목표 중 15%만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싱의 갭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 난제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전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todos, Butena Vino. Just say hello and welcome you. 자,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환영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코이카와 외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박준우이고요. UN 개발 계획 DR 콩고 사무소의 현장 사무소 소장으로서 기후변화 REDD 플러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DRC의 북부 지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콩고 유역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 지역이고 제가 여기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가장 큰 열대 우림 지역으로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산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장소인데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멀리 가고 싶으면 친구와 같이 가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여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붕대를 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손을 베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손을 좀 베어서 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제 발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손끝에 약간만 베어도 혈액의 흐름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ODA 예산을 아주 큰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게 심장인데 그 심장 과 손가락 끝이 잘 맞지 않으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챙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먼저 그 지역사회,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을 했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했고 코이카 그 볼런티어링 프로그램에서 2010년에 참여를 했고 코이카 전문가 프로그램, UN 에이전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NGO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미래 세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혁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또 저희 협력국의 미래 세대 가 이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 동료 연사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카톤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 그리고 취약 환경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도 이러한 해카톤과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전과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분쟁, 그리고 지원 환경의 부재, 기후변화 악화 등의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미래 세대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DG와 같은 글로벌한 어젠다, 특히 17번 SDG는 파트너십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의 UN 이니셔티브로서 UN 시스템 내에서 완성을 할 수도 있고 트리플 넥서스에 해당하는 어젠다들은 모두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협업이 일관성이 부재하고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평화 통합을 위해서 DRC 북동쪽에서 코이카의 펀딩을 받아서 공동 미션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HDP 넥서스를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H, 인도주의적인 행동 주체, WFP가 이제 헬리콥터로 물리적인 지원을 해 주었고요. UNDP, 정부가 개발 행위 주체, 그리고 P, 평화 행위 주체로서는 그 평화 유지라든지 평화 안정화, 그리고 안정화를 위한 군, 이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HDP 넥서스 달성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협업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상황처럼 그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한 행동 주체가 없으면 이러한 분쟁 지역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협업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쟁이나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없을 때는 협업이 대부분의 경우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협업이 제대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지금 파이낸싱이 부족하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 내에서 체계적인 협업을 하는 것이 SDG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든 UN이나 NGO, 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든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진정과 아웃컴을 살펴보면요, 국가의 행위 주체의 캐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뿐만 아니라 진전을 보여주는 지표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도 우리가 자축하고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과 말고도 이행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를 달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에 제가 볼런티어로 일을 하면서 솔러 드라이어를 만드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구조물이 일주일 후에 붕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게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 얻은 점진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여기 빙하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동료 간의 학습, 스킬 습득, 행동을 통해서 실습을 통한 배움,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 고취, 이거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뤄내는 진전도 높이 평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DG 이행에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아웃사이더였지만은 조금씩 진전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DG 이행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웃사이더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포지션, 국제협력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우리 아웃사이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컴퍼니멍, 이거는 프랑스어인데요. DRC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언어입니다. 이 어컴퍼니먼트라는 것은 여기 메인 코스 옆에 곁들여지는 사이드 메뉴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샐러드나 감자, 스테이크 옆에 올라가는 사이드 디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뮤지컬 사진에서는 accompaniment, 이거는 영어인데요. 메인 멜로디에 들어가는 보조 연주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accompaniment, 동반이라는 역할이 외부 기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들의 노력을 지원을 하되 그들을 너무 그림자를 들여선 안 됩니다. 외부 기관의 역할이 너무 독보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위주로 가되 이것을 잘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개발협력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은 미래 세대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뤄나가는 중간중간의 진전과 성취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호 매니저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패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 개발 협력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장 경험이 필드에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로서 또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케네스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Professor. 네, 감사합니다. 가장 미래 세대의 중요한 도전 과제는 지금 자신의 공간 내에서 파트너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세대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스킬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술에 익숙해져서 테크 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지식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높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가 지금 미래에 당면하게 될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확실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결국 현재의 국제 협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협력국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의 경연대회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국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 최고의 개발 협력 파트너인지를 선정하는 경우에서도 젊은이들의 목표와 열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 have more. 저희 한 20에서 25개 정도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몇 개 좀 이렇게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올라오나요? 네.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두뇌 유출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더해서 답변 주시고 또 관련 인사이트들 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관련해서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이다라고 하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학금을 선진국에서 이렇게 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뇌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좀 더 장학금을 다각화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떤 지원을 교육 기회와 더불어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여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바꾸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나 많은 강조를 이런 적정한 인프라에 두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 시스템을 더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에 관련해서 이제 이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내용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는 그냥 우유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우유를 짜지 않으면 우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했을 경우에도 성공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박준우 매니저님, 5개, 6개의 질문이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박준우 매니저님에 대한 질문인데 현장에서 느끼신 어려움, 그래서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잘 협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이 한동 글로벌 대학교 학생이 올린 질문이네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을 압니다. 질문해 주신 분 이 자리에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었는데 제가 발표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아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네이처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중심의 탄소 포집 기계라든지 스마트 테크놀로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 대한민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네이처 기반의 솔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또 국제적인 글로벌 어젠다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물류, 로지스틱도 중요합니다. 도로도 없고 헬리콥터가 그렇게 쉽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없는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어렵죠. 그런데 또 정부가 뭐 도로를 깔아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을 선정할 때 접근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은 이미 제외가 되고 소외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공여국이 도로가 건설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항상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세계 공동체가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처음 시도를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로컬 NGO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로컬 NGO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뭐 오토바이를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탄소 크레딧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가? 이것은 빵이냐 산소냐. 빵은 빈곤을 퇴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 배출권, 카본 크레딧도 하나의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해당 관할 지역의 정부가 탄소 인증서 제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코이카랑 협력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카본 크레딧의 소유주로서 지방 정부가 그 탄소 배출권 획득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Connecting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이어서 제가 갑자기 너무 질문을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질문들이 정말 너무 좋아서요. 한 참가자께서 이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책임을 이 환경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문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책임 관련된 것들이고 또 기후 혁신 또 파이낸스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이 개발 파트너들 입장에서 이 문제,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 폭넓게 봤을 때요. So 포괄적으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대화의 오너, 협상의 주체가 바로 협력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DRC 정부이죠. 그래서 개발 파트너로서 저희는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 세계의 정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 정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주정부, 또 지역사회, 그리고 로컬 NGO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개발 파트너로서 이러한 일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협상 프로세스를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개발 파트너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프로젝트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 자원이 지역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협상의 당사자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게 저희의 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also have 그리고 또 피드백과 질문이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 ICT 그리고 디지털 부문에 이제 전문가도 와 계신데 저희 굉장히 많은 기회를 디지털 전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격차, 뭐 디지털 격차 심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생겨나는 뭐 이런 AI나 관련 기술에 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에는 뭐 AI라든지 다른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게 열쇠가 되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격차가 이제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는데 개발도상국이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봐야 하는데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세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6세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은 3G 네트워크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과적인 협업을 개발 파트너들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먼저이고요. 제가 affordable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프라의 오너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발 파트너들이 이 이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래에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프로젝트 주기가 끝난 뒤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 minutes.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협업과 관련해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8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모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아프리카는 56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큰 대륙입니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케네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 네,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같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같이 일할 경험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회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포럼이 제시하는 것처럼 인적 자본 개발, 그리고 한국이 원조 공여국으로 변했던 그 성공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프리카도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젊은 인구를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스킬과 전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윈윈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요.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회를 한 아프리카 간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한국은 아프리카 개발에 기여를 할 것인데요. 아프리카가 한국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는 단일성, 하나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스토리를 보면은 전 국민이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리더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하나의 비전으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아프리카가 도입할 수 있는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경이 경제학이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리더들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정치적 의지와 커미트먼트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 지도자들이나 모든 레벨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So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얻어 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신 피드백과 질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